1955년 가을이었지요. 전쟁의 그늘이 아직 마을에 남아있던 때였습니다. 경기도의 작은 농촌 마을. 논둑에는 억새가 흔들리고 집집마다 굴뚝 연기가 옅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새벽 한 초가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이 먼저 나왔고 동생은 형의 발목을 잡은 채 따라 나왔다고 합니다. 산파는 땀을 훔치며 조용히 중얼거렸지요. 이 아이는 평생 형을 따라잡으려 할 것 같네요. 형의 이름은 박민수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박진수였어요. 둘은 얼굴이 닮았지만 자라는 모습은 달랐습니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손이 컸습니다. 장난감을 쥐면 금세 부러뜨릴 만큼 힘이 셌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웃음은 많았습니다. 땅을 밟고 뛰어다니는 걸 좋아했고 흙 묻은 손으로도 밥을 잘 먹었습니다. 반대로 진수는 몸이 작고 날렵했습니다. 눈빛이 빠르게 움직였지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 올지 미리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책이 귀하던 시절인데도 진수는 누군가가 가져온 낡은 교과서를 닳도록 넘겼습니다. 종이를 만질 때는 손끝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종이가 돈처럼 귀한 것인 양요.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늘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아버지 박철수는 한국 전쟁 이후 토지를 물려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말수가 없었지만 마음속에는 장남이 집안을 지킨다는 생각이 단단히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의 어깨를 자주 두드렸어요. 논에서 일하다가도 민수가 삽을 번쩍 들면 아버지는 눈이 반짝했습니다. 역시 장남이야. 힘이 좋구나. 민수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지요. 그냥 들리던데요. 그때 진수는 마루 끝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무릎을 세워 팔로 감싸고요. 표정은 담담했지만 시선은 아버지의 손에 꽂혀 있었습니다. 칭찬이 민수에게 건너갈 때마다 진수의 속은 조용히 끓었습니다. 큰 소리로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진수는 어머니 쪽으로 슬쩍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달랐습니다. 영리한 사람이었지요. 계산이 빠르고 말끝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진수를 볼 때마다 눈을 좁히고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마치 이 아이가 먼 훗날 자기 인생을 바꿔줄 열쇠라고 믿는 듯 했어요. 밥상머리에서 민수가 고기 반찬을 먼저 집으면 순자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말하곤 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힘쓰는 일이나 열심히 해. 그리고 진수에게는 다른 말을 했지요. 진수야, 너는 달라. 너는 서울 가서 큰 사람 될 거야. 진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아주 조금 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독한 것이 같이 자랐지요. 나는 형하고 달라야 한다. 나는 형을 넘어야 한다. 그런 마음이요. 진수는 민수가 나쁜 형이라고 생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수는 늘 단순했고 진수에게 나쁘게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수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면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그 손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그런데도 진수는 그 손을 잡으면서 동시에 속으로는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이면 두 형제는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아궁이 불이 꺼지고 방이 차가워질 때 민수는 이불을 끌어당겨 진수 쪽으로 조금 덮어주곤 했습니다. 진수는 그걸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형은 이렇게 그냥 살아도 사랑받는다. 나는 뭘 해야 하지? 시간은 흘렀습니다. 진수는 자라며 더 영리해졌고 말수는 더 줄었습니다. 웃음도 얇아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진수를 보며 눈이 참 야무지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수는 그 말을 칭찬으로 듣기도 했지만 어딘가 차갑게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단순했습니다. 농사일을 배우며 몸을 키웠고 아버지의 기대를 그대로 등에 지고 걸었습니다. 그게 자신의 자리라고 믿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마당에서 민수에게 쌀가마니를 옮기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민수는 허리를 숙이고 한 번에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는 흐뭇하게 웃었지요. 진수는 문턱에 서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눈썹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도 그 떨림을 보지 못했지요. 진수 자신도 금방 숨겼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진수의 손을 잡고 부엌에 앉혔습니다. 호롱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너는 이 마을에 묶일 아이가 아니야.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해요? 어머니는 잠시 진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기회를 잡아야지요. 내 몫을 내가 받아야 할걸. 그 말은 따뜻한 격려처럼 들리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칼끝 같았습니다. 진수는 가슴 안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밝아졌습니다. 내 목. 그 두 글자가 진수의 머릿속에 오래 남았지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읽으려 했고 가진 것과 가질 수 있는 것을 자꾸 따져봤습니다. 민수가 웃으며 진수야, 내일 같이 논두렁 가자라고 말해도 진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같이 가는 길 위에서도 머릿속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촌의 하루였지요. 논에 물을 대고 소에게 여물을 주고 장날이면 읍내에 다녀오는 그런 하루요. 하지만 그 평범함 아래에서 두 형제의 마음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땅을 향해 똑바로 걸었고 진수는 땅을 밟으면서도 자꾸 먼 도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진수의 속에는 아직 꺼내지 않은 질문이 하나 자라고 있었습니다. 형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질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이 언젠가 말이 될 것이고 말은 행동이 될 것이며 행동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진수는 이불 속에서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억새를 스쳤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진수는 형의 등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돌렸지요. 마음속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지나간 자리에는 앞으로의 긴 이야기가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으로 시작될 거래. 한 번의 속임. 그리고 그대가. 진수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1975년 여름이었지요. 논바닥에서 뜨거운 김이 올라오던 날들이었습니다. 25이 된 두 형제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땅을 믿었습니다. 땀 흘린 만큼 돌아온다고 생각했지요. 진수는 그 믿음이 답답했습니다. 땅은 아버지 손에 있었고 집안의 결정도 아버지 손에 있었습니다. 진수는 자꾸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노력해도 결국 형이 더 많이 받는 구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커지던 날이었습니다. 민수가 저녁 무렵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의는 땀에 젖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세숫대야에 손을 담갔다가 마루로 올라앉았지요. 눈이 반쯤 감긴 채로 배를 문질렀습니다. 진수야, 밥 있냐?
진수는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진수는 국자를 들고 잠깐 멈췄지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래 자라던 질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가? 진수는 찌개 냄새를 맡으며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의 표정은 단순했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얼굴이었지요. 진수는 입술을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 거래 하나 할래? 거래? 뭔 거래? 밥 줄 테니까 형모, 나한테 넘겨. 민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를 넘겨? 진수는 숨을 한번 삼켰습니다. 상속권 말이야. 아버지 땅, 집, 그런 거. 말이 나온 뒤 부엌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진수는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스스로도 알면서 멈추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야, 너 장난하지 마라. 진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장난 아니야. 형은 어차피 농사 짓잖아. 난 서울 가서 뭐라도 해볼 거고.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지요. 그걸 밥 한 그릇에 바꾸라고? 진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한텐 종이 한 장일 수도 있어. 근데 나한텐 출발선이야. 민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잠깐 바깥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논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민수는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요. 민수는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다. 줘. 밥이나 빨리 줘. 진수는 재빨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습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는 손이 떨리는 걸 숨기며 민수 앞에 종이를 놓았지요. 여기 도장만 찍어. 민수는 이게 뭐라고 하는 듯 고개를 흔들며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번졌습니다. 진수는 그 번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속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이긴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잃은 것 같기도 했지요. 그날 밤 진수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는 찌개 국물까지 다 비우고 곧 잠들었습니다. 진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그런데 또 다른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기회는 잡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시간은 흘렀습니다. 갈등은 더 선명해졌지요. 아버지 박철수는 나이를 먹으면서도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장남 중심의 질서는 그대로였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곁에서 일을 배웠고 진수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진수를 볼 때마다 속삭이듯 힘을 실어줬습니다. 잘했어요. 내 목 챙긴 거예요. 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리면서도 마음 한쪽이 찌르는 것 같았지요. 1980년 겨울이었습니다. 첫눈이 오던 날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몸이 굳어갔고 시력도 크게 나빠졌습니다.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서도 장남을 찾았습니다. 민수 불러와. 그 목소리는 약해져 있었지만 고집은 남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방문 밖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그때 어머니가 진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부엌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결심이 서 있었지요. 진수야, 큰일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민수한테 다 주려고 해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진수는 목이 말랐습니다. 그럼 난요? 어머니는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들어가요. 형 행세를 해요. 진수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안 된다는 소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 소리를 눌렀지요. 민수는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나는 평생. 어머니, 그건 너도 알잖아요. 어머니는 진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내가 잡아야 해요. 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몸이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도 믿기 힘든 움직임이었지요. 그날 밤 진수는 형의 옷을 입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안에는 약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아버지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흐릿했습니다. 그는 손을 더듬어 누군가를 찾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민수냐? 진수는 대답을 늦추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예, 저 민수요.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다르네. 진수는 숨을 삼켰지요. 감기 걸려서요. 아버지는 손을 뻗었습니다. 진수의 팔을 더듬었습니다. 어머니가 준비해준 염소 가죽이 감겨 있었습니다. 거친 털이 손끝에 닿았지요. 팔은 민수 맞구나.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 재산은 내가 이어라. 그 순간 진수의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방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고 멀리서 발자국 소리도 났습니다. 진수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형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예감은 맞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민수가 돌아왔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마당에서부터 들려왔지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진수는 방 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재빨리 진수의 어깨를 밀어 밖으로 빼냈습니다. 마루 밑에 숨겨놓은 짐을 들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빠랐습니다. 지금 나가요. 당장. 어머니, 설명은 나중에 할게. 너부터 살아야 한다. 진수는 눈앞이 흐렸습니다. 멀리서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혼란과 분노가 섞인 소리였습니다. 진수는 뒤를 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발이 저절로 움직였지요. 겨울 공기가 얼굴을 때렸고 숨이 하얗게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진수는 몇 번이나 멈춰 서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 무릎을 꿇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또 다른 말이 울렸지요. 이제는 끝까지 가야 해. 이미 선을 넘었으니까요. 야간 버스에 올라탄 진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의 가로등은 희미했고 노는 검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쥔 작은 보따리를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저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알아. 그런데 난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버스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진수는 더 깊은 고민 속으로 들어갔지요. 그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또 다른 결심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해야 한다. 그 결심이 다음 장의 서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베듯 스쳤지요. 진수는 야간 버스에서 내려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서울역 앞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그 속에서 진수는 혼자였습니다. 고향에서 가져온 보따리는 가벼웠고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걷다가 청계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판잣집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고 좁은 골목에는 석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기침 소리가 들렸고 냄비가 부딪히는 소리도 났습니다. 진수는 그 소리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라면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지요. 주머니에는 어머니가 쥐어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오래 버틸 수는 없었습니다. 진수는 숨을 고르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구해야 한다. 생각은 단순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서울은 컸고 진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막노동 현장을 찾아다녔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은 늘 불규칙했고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손은 금세 갈라졌고 손톱 밑에는 시멘트 가루가 남았습니다. 밤이 되면 판잣집 한켠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쥐가 지나가는 소리에 잠을 깼고 고향의 논두렁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난 얼굴, 상처 입은 얼굴. 진수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돌아가면 생각은 끝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어느 날 진수는 작은 건설 사무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간판에는 최영우 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해준 이름이었습니다. 진수는 한참을 서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손잡이가 유난히 차갑게 보였지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먼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도면이 흩어져 있었고 전화기가 쉼없이 울렸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누구요? 진수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일 좀 구하려고 왔습니다. 뭘 할 줄 아는데? 아무것도요. 대신 뭐든지 하겠습니다. 남자는 잠시 진수를 훑어봤습니다.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지요.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이름이 박진수입니다. 연고는 없습니다. 남자는 짧게 웃었습니다. 딱 봐도 도망자네. 그 말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현장 나와. 월급은 나중에 얘기하지. 진수는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부터 현장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돌아왔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철근을 옮겼습니다. 허리는 금세 굽었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버텼습니다. 멈추면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요. 누구도 진수의 사정을 묻지 않았고 진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가장 안전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진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정직함보다 버팀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약속은 쉽게 바뀌고 말은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떠날 수도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견디는 것뿐이었지요. 어느 저녁 사무실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김치와 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안쪽 방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단정했고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수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 짧은 인사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고개를 숙였지만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희망이었지요.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가능성,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느낌. 다음 날 진수는 다시 현장에 나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인사가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서 버티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진수는 처음으로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도망자가 아니라 살아남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속임이 아니라 땀으로 자리를 만들겠다고요.
그 결심은 아직 작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마음 어딘가에는 아주 작은 불씨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널지 그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멈추지 않겠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 선택이 다음 이야기를 부를 것입니다. 진수는 더 이상 도망치듯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서울의 겨울이 조금씩 풀리던 때였지요.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해가 뜨는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진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같은 길을 걸어 현장으로 갔습니다. 몸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은 전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버티는 것만이 아니라 버티는 법을 배우고 싶어졌지요. 현장에서 진수는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필요한 일을 찾아 했고 일이 끝나면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작은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쌓였습니다.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진수를 힐끗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누군가가 물을 건네며 말했지요. 야, 너는 안 쉬냐? 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사람 몸이 기계냐? 그 말에는 타박보다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수는 그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지요. 사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영호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진수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도면을 옮기게 하거나 자재 수량을 적어보라고 시켰습니다. 진수는 서툴렀지만 메모를 꼼꼼히 했습니다. 밤이 되면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음 날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건 왜 이렇게 계산하십니까? 최영호는 잠시 진수를 봤습니다. 궁금하면 좋은 거지. 그 말은 칭찬도 질책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무실 안쪽에서 가끔 마주치던 그 여자는 최영호의 큰딸 소희였습니다. 소희는 말이 적었고 눈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사만 했지요. 어느 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저녁, 소희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같이 가실래요? 소희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네. 둘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 소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장 많이 힘드시죠?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도 배울 건 많습니다. 소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진수에게는 편안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때 예전처럼 허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누군가의 일에 보탬이 되고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영호가 진수를 불렀습니다. 내일 현장 하나 더 맡아봐. 진수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요? 완전히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고 옆에서 보고 배우라는 거야. 감사합니다. 진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기회를 받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밤 진수는 혼자 소주 한 병을 샀습니다. 판잣집 앞에 앉아 천천히 마셨습니다.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미안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해봤습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고 있다. 며칠 뒤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당신 얘길 가끔 하세요. 진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실하다고요. 진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진수는 마음속에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하루를 마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진수의 하루는 점점 단순해졌습니다. 일하고 배우고 감사하고 반성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진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보상은 없었고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곧 큰 전환으로 이어질 것을요. 그리고 그 전환이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시험하게 될 것을요. 이야기는 이제 결말을 향해 조용히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마당에 긴 그림자가 늘어졌고 바람에 나뭇잎이 가볍게 흔들렸지요. 진수는 평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작은 손이 하나 올라와 있었고 그 옆에는 또 다른 손이 포개져 있었습니다. 손자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진수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할아버지, 응? 아까 말한 이야기 진짜예요? 진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멀리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 진짜였단다. 아이들은 눈을 크게 뜨고 숨을 죽였습니다. 진수는 손자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체온이 따뜻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참 많이 서둘렀어. 형보다 앞서가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지. 그러다 보니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다. 손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었어요? 진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응, 나쁜 선택을 많이 했지. 아이의 눈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진수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다. 사람이 평생 나쁜 사람으로만 남을 수는 없더라. 아이들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진수는 손자들의 눈높이에 맞추듯 몸을 조금 숙였습니다. 사람은요, 잘못을 하고 나서도 다시 선택할 수 있단다. 도망치지 않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금씩 다르게 살아가는 선택 말이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진수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한 번 더 스치고 지나갔지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지금 이렇게 여기 있어. 진수는 마당을 가리켰습니다. 가족이 있고 이야기를 들려줄 손자들이 있고 그걸로 충분해졌단다. 손자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잘 된 거네요? 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아주 잘 된 거지. 해는 거의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마당 끝에 남아 있었고 하루가 조용히 접히고 있었지요. 진수는 아이들을 품에 끌어당겼습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가슴에 닿았습니다. 너희는 말이야. 진수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아이들은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모를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조용히 아이들 안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진수는 하늘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긴 인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속였던 순간들, 도망치던 날들, 그리고 다시 걸어온 시간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은 완벽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선택으로 이어지며 완성된다는 것을요. 자, 이제 들어가자. 네, 할아버지.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어서며 진수는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잘 살고 있다. 그 말은 더 이상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삶에 대한 감사였습니다.